발달적 관점을 지닌 자아 심리학의 임상적 적용. 프로이트는 갈등스런 충돌들에 대한 억압이 신경증의 핵심이라고 간주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아 심리학자들은 정신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방해가 되는 발달상의 문제들에 더 관심을 보였다. 프로이트는 인지적 및 언어적으로 더 발달한 후기 아동기에 발생하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에 초점을 두었다. 자아 심리학자들은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의 장애들을 연구했는데 그 장애들 중 일부는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자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경험한 문제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가는 환자의 초기 장애를 밝혀내고 건설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프로이트는 분석 과정의 중심적인 문제를 전이로 보았다. 전이를 통해 환자의 금지된 소망들이 드러나고 분석가를 통해 그 소망을 충족시키려는 환자의 시도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자아 심리학자들은 그 분석적 관계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기 시작하였다. 신경증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전이는 금지된 소망을 표출하는 기회만이 아니라 분석가의 관계 안에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정신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환자의 병적 시도를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환자와 분석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경험들과 이미지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주목함으로써 또 그것들을 중요한 발달상의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분석가는 환자의 정신구조의 어떤 측면들이 손상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분석가와 환자는 환자의 초기 경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언어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분석가는 전이로부터 환자의 문제들이 본질상 오이디푸스적인가 아니면 오이디푸스 이전의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오이디푸스적 전이는 서서히 전개되고 분석을 통해서만 분석가의 정가된 감정의 성격이 드러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이디푸스 이전의 전이에서는 주로 강렬한 감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자기와 타인의 이미지들을 만화경처럼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앞서 기술했던 안젤라의 전이 특징을 살펴보면 오이디푸스적 전이와 전 오이디푸스적 전이의 차이가 명백해질 것이다. 처음부터 안젤라라는 분석가가 자신에게 소리를 치고 자신을 공격하고 나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는 그녀가 두려움으로 몸을 웅크린 데서 분명해진다. 그러다가 그녀는 돌변해서 분석가의 실패를 조롱하듯이 격하시키면서 두려움 없이 눈을 번쩍이고 일그러진 얼굴에 잔인한 미소를 띠곤 하였다. 이러한 동요하는 이미지들과 감정 상태들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기와 대상 이미지들이 견고히 구축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안젤라는 이러한 왜곡과 렌즈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았고 제이콥슨이 예측한 대로 자신이 생애에서 자기와 타인들에 대한 일관되고 믿을 만한 조망을 발달시킬 수 없었다.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경험은 환자의 처리되지 않은 언어 이전의 기억들을 어떠했는지를 추측하게 해준다. 그러한 기억들은 생애 초기에 있었던 환자의 발달적 외상을 밝혀준다. 예를 들어 안젤라는 분석가가 정서적으로 자신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저 자기를 쳐다보고만 있지 자기를 돕지 않는 것으로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거의 광적인 불안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본능적 소망에 대한 좌절을 나타내기보다는 모호하고 반응 없는 환경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과거의 만성적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때때로 안젤라는 견딜 수 없는 고독감으로 느끼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쁘고 너무 탐욕스럽고 못생겨서 분석가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안젤라와 같은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종류의 전이적 표현은 초기 환경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기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적으로 반응해주는 어머니는 초기 공생적 경험에서 안전한 의지처가 된다. 생후 초기 어머니는 안젤라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했고 따라서 그녀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경험들을 축적하여 견고한 리비도적 육동을 구축할 수 없었다. 제이콥슨이 말한 것처럼 두렵거나 불안했고 초기 경험들은 경험의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격적 욕동이 우세하도록 동기화한다. 만일 누군가가 자주 불안하고 좌절을 느끼며 화를 낸다면 그는 끊임없이 자기와 타인들을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말러의 도식에서 보면 이러한 안젤라의 전이 경험은 초기의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결핍과 그로 인한 신뢰할 만한 자기 정체성 확립하는 능력의 장애를 보여준다. 이 장애는 성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경험들을 왜곡시키게 된다. 안젤라가 분석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뒤에 보고했던 악몽을 살펴보자. 누군가 나를 성으로 불렀다. 그는 위층 창문에 있었다. 그 장면은 인상적이고 아름다웠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뻗쳐오는 손들이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고 그 손들이 벽에서 나온 팔 위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손들은 내 목 주변에서 나왔고 나를 벽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다. 나는 겁에 질려 대항하려고 했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안젤라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던 그녀를 쫓아다니던 알 수 없는 공포가 시각화된 꿈이었다. 말러가 스탠리와 함께 같은 어린아이들의 행동 이면에는 환경 속에서 용해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추측했을 때 암시되었던 공포가 안젤라의 꿈에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만일 그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용한다면 그녀는 자기가 타인 속에서 사라져 버려서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무생물인 무형의 세계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인간적 관계를 상징하는 손들은 여기에서 그녀를 비인간적인 악몽에로 유인하고 있다. 제이콥스는 분리나 경계성 확립 같은 건설적인 과제를 위해 공격성을 사용하려면 그 공격성은 아이의 정신이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삐를 맨 야생 브롱코 말을 탄 채 편안히 센트럴 파크를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분리됨을 견뎌내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들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발달적 성취가 이루어진 후에야 공격성은 완화될 수 있다. 사랑과 증오의 감정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공격성은 완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공격성이 너무 강하다면 공격성을 사랑의 감정과 함께 묶는 것은 사랑의 감정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안젤라의 공격성은 원시적이며 폭발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누가 그녀를 불쾌하고 화나게 하면 그녀는 그것들을 전적으로 나쁘고 것이라고 느꼈다. 동시에 그녀 자신도 잔혹하게 손상을 끼치는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때로 그녀는 자신이 증오의 눈으로 분석가를 파괴했다고 느꼈다. 그럴 때면 동시에 그녀 자신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고 생각했다. 안젤라의 잔인한 공격성은 단순한 상대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석가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적 기록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자아를 강렬하고
경쟁적인 참여자들과 벌이는 고차원적인 회의석상의 조종자로 묘사하였다. 자아 심리학자들은 심한 정신병리의 주요 갈등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어떻게 사람이 결함을 지닌 채로 기능할 수 있는가? 만일 원본능 자아, 초자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들과 사귀고 맞서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감정들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트만이 말하는 적응의 원리는 정상적인 심리 구조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심리 구조에도 적용되는 자아 심리학적 임상 해석의 표준이 되었다. 안젤라의 벽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자연스럽게 분류시킬 수 없을 때 그녀의 자아가 강제로 만든 정신적 경계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녀가 자위를 할 때 갖는 가학, 피학적인 환상들 역시 이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안젤라는 벨트에 묶여 여러 가지 괴상하고 자극적인 성적 고문을 당하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 환상 속에 그곳의 책임자는 잔인하게도 뜨거운 막대기를 그녀의 질환에 집어넣었다. 안젤라의 가학 피학적인 환상들은 비록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자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좀 더 근본적이고 두려운 심리적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 자아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위장된 고통을 통해서 금지된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인간관계와 즐거움에 대한 욕구에 그것이 가져오는 정신적 용해의 위협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분해시킬 용해의 위협에 맞서 장벽을 건설하려고 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그녀 안에 있는 살인적인 잠재력을 가진 공격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그녀의 가학 피학적인 자의환상은 그녀의 공격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억제하면서 타인들과의 필요한 관계를 허용하고 조정하는 임시방편으로서의 심리구조를 제공했던 셈이다. 그녀의 환상에는 쾌락과 접촉이 있었다. 그녀는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쾌락은 항상 고통과 뒤섞여 있었고 따라서 그녀는 항상 경계해야 했고 결코 편안할 수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라는 이미지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구를 얼마나 강렬하게 방어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자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공격성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 공격성은 의인화되어 그녀가 복종해야 할 지위와 권위를 지닌 사람으로 등장했다. 안젤라에게 있어 가학적인 처벌은 그녀의 부정적 감정에 맞서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히 적절한 것이다. 살인적인 경로를 느끼는 사람에게 무기력한 통제자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안젤라가 결론 내린 것처럼 통제자의 살벌하고 잔인한 어조는 그녀를 구속하고 금지했던 어머니의 말투와 비슷했다. 제이콥슨이 예측했던 대로 그 어조들은 그녀의 초자아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자아심리학의 이런 새로운 견해, 특히 자아심리학이 발달적인 관점을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발달적인 과정이 자아심리학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어쩌면 저는 이 얘기를 대상관계 이론이 자아심리학 속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 자아심리학은 대상관계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요. 대상관계 이론의 개념들이 발달 이론으로 자아심리학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서로가 서로의 이론을 이미 각자의 이론의 일부 수용해내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자아심리학에 관한 얘기, 특히 오늘 얘기한 제이콥슨의 얘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뉴라틱한 환자들, 그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 그러니까 신경증적 레벨에 있는 분들의 얘기와 신경증에 이르지 못한 분들의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이 프리에더파란 지점에 있는 분들을 전적으로 돕기 위한 이론이 현대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 이론이 특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자아심리학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자아심리학이 전통적인 클래식한 정신분석 이론에다가 대상관계 이론에서 특히 잘 설명해내고 있는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이 여기에 함께 수용된 거죠. 그래서 어떤 유아들의 발달 과정을 정밀하게 봄으로써 우리의 인간 심리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발달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시기에 가졌어야 될 중요한 체험들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평생 동안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신병리적인 측면과 자아발달 이론이 하나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인간 심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두 개의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아발달 이론, 발달 심리학의 이론은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이론과 함께 이 발달 과정에서 어떤 결핍이 있었을 때 이 결핍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신병리학적인 이론과 함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임상 속에서 우리가 소화해내야 될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여러분들의 체험과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임상적인 체험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프리에더펄한 환자의 특징이 아까 그 109쪽에 읽었을 때 주로 강렬한 감정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어떤 많은 그리고 경우에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대정신분석의 어떤 통찰에 의하면 이분들 충분하게 심바이오시스 경험을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생의 경험을 충분하게 못했다. 그러니까 공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자기가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고 느끼는 이런 시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내가 한 몸이라고 느끼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시기에서 대상이 자기를 충분히 사랑해 줬던 경험.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분리되기 이전에 엄마가 내가 한 몸으로서 충분히 기능했던 경험. 이 체험이 필요한데, 그 체험, 심바이오시스 경험, 공생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분리 개별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끊임없이 그 공생의 경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른 쪽에서 대상관계 이론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있는데,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개별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 내면 속에서는 이상적인 엄마,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과 그리고 아주 나쁜 대상, 그 배드 오브젝트와 굿 오브젝트가 통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 되기 이전에 이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엄마를 체험을 충분히 한 사람은 그 이후에 분리개별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 분리개별화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받은 체험이 있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건강한 정신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심바이오시스 체험이 그래요. 충분하게 어텐션을 받지 못하거나 지지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어쩌면 이건 꼭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것이에요. 아이가 느낄 때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했다면 주위에서 아무리 사랑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심리적인 결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을 이해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환경만을 가지고 대상관계 이론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이처 앤드 너처라고 할 때 타고난 그리고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돼야만 대상관계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유전적인 부분, 타고난 부분을 무시하고 환경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대상관계를 마치 환경과의 자기와의 관계만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이나 성인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의 책임이 환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대상관계 이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얘기하면 우리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을 타고났는데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의 양이 다르다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욕동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태어나고 공격성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공격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적 욕동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우선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태어난 부분, 이걸 자체를 이미 아까 프로이드 얘기처럼 이드라는 것으로 우리는 성적 욕동이나 공식 욕동을 이미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견해와 하트만 이후에 자아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제이콥슨처럼 이 욕동 자체도 미분화된 상태로부터 그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아니라 미분화된 어떤 심리적인 모체로부터 이 심리적인 모체 속에서는 여기서 심리 기구도 발달할 수 있고 그리고 욕동도 발달할 수 있고 정동도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는 어떤 심리적인 모체로부터 이 모체가 환경과 교류하면서 여기서부터 욕동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정동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심리기구, 이고도 그때 발달하고 이드도 발달, 그러니까 이드, 이고 이런 것도 이 하나의 모체로부터 발달한다고 이렇게 하트만과 하트만 이후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분화된 상태의 심리기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서부터 환경과 이 미분화된 모체가 매트릭스가 언디프레션 매트릭스가 환경과 접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 미분화된 모체 자체가 이미 유전적인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이 휴먼 포텐셜이라고 인간 잠재성이라고 인간 잠재성이 환경과 만나면서 이 잠재성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우선 이게 같지 않다는 거죠. 타고난 게 같지 않은데 환경 자체도 또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배우는 순열 조합의 상태가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조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생겨날 확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선천적인 잠재성 자체가 각각 다른 인간인데 내가 접하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달할지는 구체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사이언티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평균적인 대상을 찾는 거죠. 보통의 대상을 찾아서 이론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리개별화가 뭐 15개월부터 발달한다. 9개월부터 발달한다. 아니면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한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발달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6개월쯤에 발달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초기에 발달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하나 나올 수 없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각자가 관찰한 것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근데 구체적인 아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봐야, 그리고 구체적 어떤 분을 우리가 임상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떤 지금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그러니까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는 것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발달한 단계,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아심리학을 바르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임상적으로 어려운 내담자를 만나거나 힘든 청소년을 만났을 때 많은 치료자들, 상담자들이 그 부모, 그 환경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 환경인 분들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역전이 장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아이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가 어려운 것이 부모가 아이를 방치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취약하게 태어나서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환경 탓으로 돌리고 일반적으로 아이가 이 상태에 있는 것은 충분하게 사랑을 주지 못했고 관심을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되면 이 부모가 괘씸하게 느껴지죠. 어떻게 애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서, 특히 우리가 내담자하고 동일시가 지나치게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내담자의 마음보다 내가 더 내담자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역전이도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역전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담자로부터 인듀스 때 들어오는 이런 객관적인 역전이 플러스 자기의 주관적인 역전이까지 합쳐지면 어쩌면 우리 내담자보다도 더 부모를 더 괘씸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균형 있게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내담자의 상황 그리고 부모의 상황까지 이렇게 함께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우리 이론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슈퍼비전 속에서 가끔 드러나는 것이 그 부모에 대한 공격성들을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 자체가 잘못하게 되면, 부모를 교육시키겠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이를 바로 데리고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 아이 좀 돌봐달라고 했는데 상담자 선생님 만났던 상담자 선생님이 자기를 아주 형편없는 부모로 취급한다고 느끼면 이분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여러 이유를 들어서 데리고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동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고, 부모를 어쩌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부모가 지나친 어떤 치매적인 상황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모가 모든 것이 잘못됐고 그래서 부모를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쪽에 함부로 나서다가는 실제 상황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리한 어떤 저항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목사님 아까 하시던 말씀 제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은 그게 이상적 대상을 자기가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안에 이상적인 대상과 나쁜 대상.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나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많은 게 주관적이죠. 서브젝티브한.
그러면은 그 프리에듀 프리에디팔 쪽인 그런 문제 그때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언어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분석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분석이라는 개념을 좀 넓히지 않고는 이분들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는 이런 프리에더폰 환자들은 정신 분석으로 도울 수 없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클래식한 이론이 아니고 현대 정신 분석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 이런 쪽에서는 프리에더프리다, 에더프리다를 구별하지 않고 정신 분석적인 통찰을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클래식한 이론이나 자아심리학 쪽에서는 해석을 중심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치료하는 방식이 꼭 해석만이 아니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신분석이냐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견이 많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어떤 통찰 중심의 치료만을 정신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클래식한 입장에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에더퍼럴 환자들 여기서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초기 발달 단계 이론 정신분석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요즘에 들어서 거의 없죠. 에더퍼스 컴플렉스 중심으로 사랑과 미움의 얘기, 공격성과 리비도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는 이런 에더펄 스토리 중심의 이론은 프리에더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지 않는다는 여기서는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대상과 자기가 아직 구별되지 않은 엄마와 아이의 심리 상태는 엄마로부터 젖이 떨어지지 않은 아이는 엄마와 자기가 하나지 엄마가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때 느끼는 상태 이때는 아직 언어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프리버벌한 상태죠. 언어가 있기 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어가 있기 전의 상태에서 느꼈던 정서들. 그럼 그 당시에는 정서가 없느냐? 그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면서 부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인 교류 방식. 언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생명 활동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랐고 그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 부분 그 이후의 문제만 우리가 다뤄가지고 사람들을 돕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이후에 지은 건물만 가지고는 건물을 고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는데 이 집의 토대는 잘 돼 있는데 건물 자체를 지었는데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건물 자체만 수리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에더퍼란 이슈들 말하자면 신경증 환자들 내부는 파운데이션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까지는 잘 된 분들이 그 이후에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어떤 심리 내적인 억압된 욕동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으로 다룰 수 있는데 아직은 분리개별하게 되기 이전 상태에 있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그 당시에 충분하게 어쩌면 집에 기초를 잘 다졌어야 되는데 이제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고 재료가 부족했거나 공사가 부실해서 파운데이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전통적인 클래식한 정신분석이 해석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결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결핍이 많은 이분들을 돕는 방법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도와야만 된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결핍된 것은 어떤 원체험, 심바이오시스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심바이오시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 입장이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시기예요. 언컨디셔널 러브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의 의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 없는 분들이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스트럭처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역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뭔가 아무 생기도 없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의욕을 상실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있는 내담자들을 돕는 데에는 클래식한 이론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발달한 여러 이론들을 합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동 중심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실존적인 삶의 위기들, 실존적인 위기를 느끼고 이 삶에 대한 가치,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아무 어떤 호기심도 없고 또 삶의 의욕 자체도 없이 이렇게 느껴서 자기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분들을 단순하게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어떤 한 분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영역들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잘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떤 영역들은 해석 가지고 되지 않고 이분들이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체험들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우리가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치료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공격성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어떤 리비드적 만족이라든지 그쪽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심리학의 기법 중에 조이닝 미러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런 거죠. 바로 충분하게 이분들이 공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리비드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을 충분하게 홀딩하고 컨테이닝 해주면서 이분들 스스로가 안전하게 자기가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심바이오시스 경험을 이분들이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새로운 대상을 만나는 거죠. 이 체험이 일어나면서 그 공격성 부분도 어떤 공격성 자체가 충분하게 언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측면이니까 이거 자체가 리비드한 영역과 연결되는 거죠. 충분하게 사랑받는 쪽에서는 공격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안전한 곳은 공격성이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액팅아웃이 일어나버리죠. 바로 공격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공격성들이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끊임없이 특히 보더라인 레벨을 있는 사이카데믹 환자들 돌보는 분들,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게 능력이죠.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보면은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충분한 리비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충분한 리비도적 경험 없는 사람에게 공격성을 이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행동해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 배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실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란 얘기예요. 다른 데 가서 그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세팅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아까 저기 발달 심리학과 이제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라든지 같이 막 엉켜버렸을 때 생기는 일이 뭐냐면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적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잘 다듬어져 있는 어떤 행동이나 패턴이나 말하는 방식만 싹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가 암기하고 반복 연습해가지고 그거를 의식해서 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지적인 치료 방법으로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방식, 해결 중심의 상담이라고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 시험하는 곳이 바로 임상 현장이에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심바이오시스 관계가 일어나야 되고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곳이어서 그 속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들이 언어로 잘 표현되는 장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못 하는데 그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라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좋은 학생이 돼서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라고만 이거 듣고 들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 현장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쓰겠어요? 결국은 상담자가 오히려 그 치매적인 부모 역할을 다시 새롭게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요? 뭘 피해서 왔더니 호랑이 굴에 온 거죠. 부모가 너무 치매적이어서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상담자 왔는데 상담자를 보니까 부모보다 훨씬 더 치매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부모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가 대들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막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뭐랄까 퍼즐 맞추듯이 순서를 이렇게 쫙쫙 맞춰보니까 여기서 문제 생겼구나 하고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심리 치료나 정신분석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 가서 사용하십시오. 우리 일주일 동안 이거 숙제해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많이 해요. 홈워크를 줘서 이분이 그동안에 뭘 하도록 하고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단기 상담에서는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담자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 일시적으로라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단기 상담의 기법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분이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실제 삶의 변화까지 이르겠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근원적인 치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원적인 통찰이 일어나야 되는 그 근원적인 통찰이 클래식한 이론이 맞아요. 근원적인 통찰까지 가야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데 문제는 근원적인 통찰 중심으로만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것은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 그래서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분들이 이러한 통찰을 바로 줘가지고 이분들 해결이 안 된다. 통찰을 받아가려면 우선 심리적인 사이킥 파운데이션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나고 어쩌면 셀프 코히시브니스가 자기 응집력이 있어야만 이 통찰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바로 통찰을 줘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권도 초보자한테 태권도 교본을 줘서 너 여기에 있는 책대로만 너 하면 돼 라고 주어서 그 교본이 사용될 수 있느냐니 그 사용될 수 없는 거죠. 그 그림 보고 나가서 친구에게 한번 시험했다가 그냥 코피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